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재현입니다. 여러분 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약은 병에 걸렸을 때 치료하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요.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이 필요로 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작년에 전 세계에서 약이 한 1,000조 원어치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실로 막대한 금액입니다. 자동차가 연간 한 600조, 반도체가 한 400조 원 정도 팔린다고 하니까요. 그 규모를 가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한 20조 원어치의 약이 팔렸다고 합니다. 아직 미미한 수준인데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럼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약을 개발해서 외국에 팔아야 되겠죠. 그동안 국내 과학자들과 제약회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도 신약이 한 20개쯤 나왔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약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좋다고 해서 다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을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개발됐다고 해서 누구나 다 사용하지는 않죠. 약은 아무리 효과가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되기까지는 또 수많은 과정들 거쳐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신약 개발 과정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단계를 밟아야 되고요. 그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 필요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개발된 신약을 허가를 받고 또 생산을 하고 유통하는 과정, 이 분야도 많은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죠. 특히 이렇게 개발되어진 신약들을 해외에 팔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그 나라의 시판이라든지 관리와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제도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제약회사에서는 이런 다양한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는 벌써 제약회사에 이미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앞으로 제약 산업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앞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의약품이 어떻게 개발되고 어떻게 허가되고 어떻게 생산, 시판되는지 관리 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약품 관리에 대한 모든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인트로덕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보다 심화적인 내용이라든지 전문적인 내용은 다른 과정을 통해서 또 공부하실 기회를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의약품 개발 과정부터 의약품의 허가와 생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제약산업에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 어떤 역할을 담당하시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본 Introduction of Regulatory Affairs의 강의의 전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의 개발 사례, 의약품의 개발, 의약품의 인허가, 의약품의 생산 및 유통, 의약품의 시판 후 관리, 의약품의 관리 체계입니다. 의약품 개발 사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약품의 개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공부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러한 의약품 개발 과정을 통해서 의약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와 같은 의약품 관리 체계가 왜 만들어졌는지 하는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같이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몇 가지 의약품 개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류가 개발한 3대 명약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사람들은 대부분 아스피린, 또 페니실린, 스테로이드 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버드나무 아시죠? 버드나무는 기원전 1500년경부터 통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1820년대 과학자가 이 버드나무로부터
살리신이라는 갈색의 물질을 찾아냅니다. 이 살리신은 이 통증을 완화하는 그런 진통작용을 가진 물질로 발견이 확인이 됐고요. 하지만 너무 썼습니다. 쓴 약은 몸에 좋다고는 합니다만 약으로 쓰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연구를 시작했죠. 이 쓰지 않은 이 버드남의 성분은 없는가 해서 소디움 살리실레이트라는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게 됩니다. 이 소디움 살리실레이트는 맛은 그런 대로 참을만 했는데요. 이번엔 속이 쓰립니다. 사람들은 다시 연구를 합니다. 통증도 치료하면서 맛도 쓰지 않고 위장장애도 없는 또 다른 물질을 찾죠.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것이 아스피린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이 아스피린은 생산량이 너무 적었습니다. 소위 대량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의학적, 산업적 용도로 쓸 수가 없었죠. 그것이 1890년에 비로소 지금과 같은 아스피린의 대량 합성 방법이 개발되어지고 상품화가 됩니다. 아스피린은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아스피린이 개발될 당시에는 이게 왜 효과를 나타내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이 열도 나게 하고요, 통증도 일으키고요, 또 붓게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콕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고요, 아스피린은 이 콕스라는 효소를 불활화시킴으로써 소위 얘기하는 진통 효과라든지 또는 이 열을 내리게 한다든지 붓기를 가라앉히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아스피린이 갖고 있는 이 콕스라고 하는 효소에 대한 이 작용은 처음에는 한 가지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 콕스라는 효소도 두 종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위 우리가 콕스1이라고 하는 효소는 지금 아스피린이 또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혈전 예방 효과를 갖고 있고요. 콕스2라는 효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아스피린의 진통, 해열 효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작용 메커니즘을 갖는 효소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피린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만 아스피린은 버드나무라고 하는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약용으로 사용했던 그러한 천연물로부터 약효 성분을 추출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그냥 단순하게 약효 성분을 추출한 것만이 아니라 추출한 약효 성분을 갖고 그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맛이 너무 쓰다든지 아니면 속을 쓰리게 한다든지 하는 등과 같은 부작용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아스피린을 찾아내게 됐고요. 또 이 아스피린은 그 작용 메커니즘을 연구하면서 또 새로운 이 효능 효과를 발견해내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받는 아주 대표적인 의약품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페니실린입니다. 여러분 페니실린이 우연히 발견된 거는 잘 아시죠? 프레밍 박사가 페니실린을 발견한 거는 휴가 때 잠시 외출한 후에 돌아와서 우연하게 발견했다라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죠. 어쨌든 이 페니실린이 발견도 우연하게 됐습니다만 이 페니실린을 갖고 임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통상적으로 동물 실험을 할 때는 기니아 픽이라는 동물을 썼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당시에 기니아 픽이 아마 품절이 됐을까요? 그 스위스 알비도 생쥐라는 아주 독특한 동물을 갖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페니실린은 기니아 픽에 굉장히 민감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스위스 알비도 생쥐를 쓰지 않고 기니아 픽을 썼다 그러면 글쎄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렇듯 우리가 페니실린 개발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한테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페니실린까지 개발된 항생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출발은 선택 독성론으로부터 있었죠. 이 선택 독성론으로부터 출발했던 이 항생제 역사는 비소화물과 설파제를 거쳐서 페니실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선택 독성론과 관련된 대표적인 약물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비소는 과거 사약이나 쥐약으로 쓰이던 독약의 원료입니다. 이러한 비소 화합물을 선택 독성론, 즉 세균은 죽이지만 인체나 숙주에는 해가 없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조금씩 비소 화합물의 합성 물질을 구조를 바꿔가면서 선택 독성력을 테스트했고 드디어 606번의 합성 끝에 최초의 화학요법제가 탄생하였습니다. 썰파제, 설포닐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세균은 죽이지만 인체, 숙주에는 해가 없는 선택 독성력을 지녔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설포닐아마이드 구조를 기본으로 화학 구조를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꿈으로써 각종 다양한 세균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많은 약제가 탄생되었습니다. 페니실린, 곰팡이가 생산하는 물질이 선택 독성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페니실린을 추출하여 그 구조에 치한기를 더하여 사람의 균주에 의해 활성이 상실되지 않는 반합성 페니실린을 생산하였습니다. 이 항생제의 역사는 이거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종류의 항생제 개발을 이루게 됩니다. 세균의 각종 메커니즘에 작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약물들이 항생제로 개발되게 되어지죠. 우리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방식에 이 우연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방법이 한 가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드럭 디자인이라는 것인데요. 하나의 이론을 설정을 하고 그 이론에 맞는 그런 화합물들을 무수히 많이 만들어 가면서 찾아내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서 찾아내어진 화합물을 갖고 그것이 갖고 있는 메커니즘을 연구함으로써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그런 메커니즘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약물들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 이 항생제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례는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당뇨병 치료에 사용된다는 건 다 잘 아시겠죠. 인슐린이 처음 발견된 것은 개 췌장으로부터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에 신체에 당뇨와 관련되어진 이 질병을 일으키는 그러한 호르몬이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졌고요.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를 확인해내는 과정들이 하나의 숙제였는데요. 캐나다의 반팅이라는 분이 개 췌장으로부터 인슐린이라는 물질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 인슐린은 개라고 하는 생체로부터 추출해낸 물질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의약품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리물질이기 때문에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쉽게 흡수되고 쉽게 배설이 됩니다. 금방 소실이 되는 거죠, 효과가.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 사람한테 다른 동물의 단백질을 투여하기 때문에 일종의 이종 단백질, 소위 이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원인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의 어떤 개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최대 숙제였고요. 해서 빨리 인체에서 소실되어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연이라든지 아니면 프로타민과 같은 단백질을 혼합해서 약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이종 단백질이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인슐린과 똑같은 그런 인슐린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1980년대 들어와서 유전자 재조합 방식이라는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 갖고 사람 인슐린과 똑같은 그런 인슐린들을 만들어내게 되지요. 인슐린의 개발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종 단백질을 인간 단백질화하는 그런 과정을 보셨고요. 또 이러한 과정에서 처음에는 주사로 맞던 인슐린을 인슐린 펌프를 통해서 투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흡입하는 방식과 같이 제형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보다 유용한 방법으로 개발을 해 나갑니다. 인슐린은 아직도 중요한 의약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많은 신약들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인슐린의 역할은 상당히 독특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약들이 태어나서 금방 소멸을 합니다. 또 좋은 약들로 대체가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약들은 그 효과와 효능이 어떠냐에 따라서 50년, 100년 넘게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약이란
그러한 약들이 되겠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아스피린과 페니실린 그리고 인슐린의 개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나름 다 독특한 특징들이 있었죠. 천연물을 통해서 약효 성분을 찾아낸 아스피린, 또 우연이긴 합니다만 선택 독성론을 중심으로 한 드럭 디자인 통해서 개발해낸 페니실린,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체 물질인 인슐린을 의약품으로 개발해 가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이와 같이 의약품에 대한 개발 방식은 여러 종류의 방식들이 있고요. 이러한 방식들이 결국 한 가지로 모아져서 통일된 의약품 관리 체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 의약품 관리 체계를 이루게 된 방식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Introduction of Regulatory Affairs의 2부 강의로 의약품의 개발 과정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